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결혼한 지 6년 차에 시댁 가족 모임이 있던 날, 건물주 상간녀를 데리고 온 남편은 그 여자와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막히고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바람을 핀 본인 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간녀를 반기던 시모였습니다. 시모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 모두가 저보다 상간녀를 반기는 눈치였죠. 잘 사는 며느리가 우리한테 더 해줄 게 많겠지. 안 그래? 내 아들이 날 닮아서 아주 보는 눈이 탁월하다 탁월해. 본인이 돈 많은 여자를 만나서인지 남편은 같이 살던 집에 대한 미련도 없었고 어차피 애도 없는데 도장 찍고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살면 본인도 건물주로 살 거라 생각했는데 그 뒤에는 배꼽 빠질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대체 무슨 얘긴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선남선녀라는 말을 들으며 예쁘게 만났습니다. 서로 조건도 나쁘지 않았죠. 물론 조건만 보고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성과의 만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건이 어떻든 서로 끌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남편은 가진 건 많지 않아도 학교 다니면서 시아버지 사업 돕고 학교 다니고 졸업 후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에는 시아버지 일 도와드린다고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사는 사람이어서 그런 성실한 모습에 제가 반하기도 했고요. 연애 때부터 결혼해서도 핸드폰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다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였을까요? 저 모르게 나가서 딴짓을 하고 다녔으니 말이죠. 하지만 제가 수시로 남편의 핸드폰을 검사하고 뒤를 캐고 다니는 결혼 생활을 했어도 남편은 외도를 저질렀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사는 건 역시 서로에게 고역이었을 테고요. 남편의 외도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지금 도착했어요. 차 안 막혔나 보네. 혹시나 차 막힐까봐 내가 반찬 주고 얼른 바로 가라고 했거든. 그런가 봐요. 일찍 왔어요. 반찬 감사합니다. 그 안에 보면 미연이 네가 좋아하는 누룽지도 들어있어. 입맛 없을 땐 누룽지 끓여 먹어.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결혼 전부터 저는 시댁에 잘하고 살았습니다. 잘했다는 의미는 평소 안부 전화도 꼬박 했고 시댁 모임에 빠지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무슨 날이 되면 돈 봉투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신식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면서 며느리를 자꾸 호출해서 서로 사이만 나빠지는 그런 관계는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결혼 후 줄곧 반찬을 주신다고 하실 땐 늘 남편을 불러서 반찬을 챙겨 보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배려해 주신다는 생각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고 남편 역시 저희 엄마를 핸드폰에 하트까지 넣어 저장해 놓고는 자주 전화를 드리면서 서로 양가에 잘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결혼 초반까지만이었지만 저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에 잘하는 모습에 또 본인이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는데 구박 한 번 안 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못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전 집안일 제대로 안 해보고 결혼해서 맞벌이로 살고 있으니 굳이 비교하면 제가 아주 조금 더 잘하는 편이긴 했으나 사실 비슷했어요. 서로 맞춰서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 또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암튼 남편은 본인이 잘 못하거나 하기 싫은 건
저에게 넘겼는데 그것마저도 위트 있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또 받아주니 싸울 일이 거의 없었고요. 제가 기관지가 약해서 사무실에 두고 쓰라고 가습기도 따로 챙겨줬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은 안 차려줘도 우유 따뜻하게 데워서 머리맡에 두는 센스에 감동하며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 또요? 알았어요. 바로 갈게요. 왜 그래? 진이 이 기집애가 또 사고 쳤어. 금방 다녀올게. 나도 갈까? 뭐 좋은 일이라고. 집에서 쉬어.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사치가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시모도 시누이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시부가 늘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시댁에 가면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고 시부모님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시누이가 버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컸는데 직장 다니면서 여전히 시부 신용카드로 펑펑 쓰고 다니면 시모가 옆에서 혼도 내고 말려야 하는데 시모도 같이 카드를 긁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이날도 남편은 시모 전화를 받고 급하게 시댁에 갔고 시부모님 싸움을 말리고 왔습니다. 시누이는 분명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점점 씀씀이도 커지고 갈수록 비싸고 좋은 것들만 사려고 했습니다. 언니 언니 하면서 저를 잘 따르고 말하면 잘 듣기도 했는데 남편과 결혼 후 저도 제 인생 살다 보니 신경을 많이 못 썼고 오랜만에 시댁 가서 인사를 하면 어색한 기류가 흐를 정도였어요. 가끔 용돈을 주면 그때만 잠깐 좋아했다가 다시 멀어지는 딱 그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때는 시댁에서 받은 용돈으로 해결이 안 되겠는지 싶어서 저는 물론 남편도 따로 돈을 챙겨주곤 했는데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월급 타면 그걸 다 쓰며 살더라고요. 이건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전부터 아주 자잘하게 사고를 참 많이 치던 시누이였는데 핸드폰 소액 결제 한도가 30만 원인가 그랬는지 그 한도를 매달 꽉꽉 채워서 다 써놓고 핸드폰비 밀리고 그걸 해결해 주는 건 결국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사고 치는 건 많았는데 뒷수습은 늘 시부모님 선에서 해결하시니 또 그랬구나 하고 말았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시누이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아가씨, 왜 그래요? 저 어떻게 해요? 왜 그러는데요? 울지 말고 얘기해봐요.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어디예요?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우느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안 들리고 있는 곳 위치를 물어 시누이와 만났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이날 얘기를 들어봤더니 또 카드였습니다. 네? 대체 얼마나 썼는데요? 400... 뭐라고요? 안 들려요. 400만 원이요. 네? 아니 아가씨, 이번 달에 쓴 게 400이요? 한도를 다 쓴 거예요? 신우는 취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 감당이 안 되자 아버님께서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카드를 가족들 몰래 만들었고 2장의 카드를 최도 한도까지 다 쓰고 갚을 여력이 없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아니, 대체 뭘 사느라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냥 이것저것 샀어요. 이거 가방 샀구나. 못 보던 건데. 너무 갖고 싶어서 샀어요. 이거 명품이잖아요. 이 비싼 걸. 그래도 이거 매장에서 제일 싼 거라서 산 거예요. 명품을 너무 좋아하는 신우였습니다. 명품이라고 해서 엄청 비싼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장 가면 미니백은 그래도 200만 원 내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었는지 신우이 방에 가면 명품 로고가 박힌 작은 가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해 보였는데 이번에 또 샀다는 말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답답해서 저는 남편을 불렀고 남편이 도착 후 얘기를 모두 듣고 난 후 이번엔 안 된다고 바로 못 박아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 한 번만, 제발. 야, 임마!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번엔 절대 안 되니까 네 힘으로 알아서 해결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우이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서 이날 실컷 혼을 내고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 후 남편을 보니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해 안 씻고. 미연아. 왜? 자기 혹시. 나도 미치겠다. 남도 아니고 동생인데 어떡하냐 그럼. 매번 사고치는 가족들 해결해 주니까 저러잖아. 고쳐진 적이 없잖아. 이번엔 참아. 남편은 신우이 앞에서 신용불량자 한 번 되어서 고생해봐야 한다며 큰 소리까지 치고 왔지만 집에 와서는 신우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이 저러다 정말 신불자 되면 어떡하냐. 나이도 어린데. 그러면서 갑자기 돈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용돈에서 쪼개서 모은 돈이 좀 있는데 자기랑 나중에 해외여행 가려고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었어. 이 돈이면 카드값 갚아줄 수 있는데. 이러면서 한숨을 푹 쉬는데 저 역시 답답했습니다. 다른 돈도 아니고 본인 용돈 쪼개가며 모았다고 하니 그 돈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원래 제가 알던 신우이는 저한테 말도 예쁘게 하고 하는 짓도 예뻐서 신우이 노릇 안 보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이냐 싶어서 정말이지 친동생처럼 그렇게 아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거 비싼 거 갖고 싶은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하지만 버는 것에 비해 과하게 돈을 쓰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축 못하고 사는 거야 둘째치고 빚까지 내면서 명품 사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신우이가 느끼는 게 좀 있었으면 싶어서 남편에게도 도와주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어서 저도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요. 나다. 출근했니? 네, 어머님. 아침은 드셨어요? 아침이고 뭐고 가네. 입맛 없어서 안 먹었다. 왜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요라니? 너 우리 진이 사정 다 알고도 안 도와줬다며? 얘기 들으셨어요?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정말 내 딸이 신용불량자라도 되길 바라냐? 그게 아니라 아가씨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저번엔 아버님 카드 써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는데 어린애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있다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한테 아주 크게 실망했다. 어머님, 그래도 하나뿐인 오빠라고. 우리 아들이 돈 보내줘서 급한 불 껐으니 그렇게 알아. 이 일로 우리 진수한테 바가지 긁기만 해. 이 말하려고 전화했다.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힘들면 돕고 사는 거다. 알겠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간 저만 나쁜 며느리가 됐는데 이번 일로 시모와 얼굴 보기 껄끄러워지는 건 물론 시댁에 가면 신우이도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전보다 더 어색해졌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시모와 전처럼 다시 지냈는데 신우이는 여전히 저한테 차갑게 굴더군요. 앞으로 안 보고 살 것도 아니라서 저 나름대로 시댁 가면 말도 걸고 했는데 신우이 씀씀이는 여전했습니다. 이때가 여름이었는데 어머님이 날도 덥고 하니 냉국수를 하셨다면서 집에 와서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신우이가 어딜 나가는지 한껏 멋을 부리고 방에서 나오길래 남편이 한 소리 했습니다. 야, 너 치마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뭐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렇게 입어야지. 너 그런데 그거 못 보던 옷이다? 샀어? 뭐? 아니, 인터넷에서 싼 거. 몇천 원짜리로 산 거야. 백화점에서 비싸게 주고 산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렇게 신우가 나가고 나서 시모는 말도 마라. 택배가 거의 매일 와. 거실에 있던 시부가 듣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아셔서인지 시모는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봐도 싸구려만 사는 것 같아. 쇼핑 중독이야, 쟤. 절대 못 고쳐. 그래도 카드 다 잘라버리고 월급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나중에 결혼할 때 돈 보태주는 거 없다고 지금부터 모으라고 얘기는 했으니까 두고 보고 있는 중이야. 아유, 얼른 먹어. 나랑 아버진 좀 아까 먹었다. 네, 어머님. 먹고 설거지 할 테니까 어머님 가서 좀 쉬세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이날 남편과 식사를 하다가 남편의 말실수로 그동안 신우이에게 용돈을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물 맛있다. 그러네. 그런데 자기 말이야. 아가씨한테 요즘 돈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지? 지난달에 30 보냈잖아. 뭐? 아니 그게... 자기야. 집에 가서 얘기해. 거실에 엄마 아빠 계셔. 그렇게 돈 주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도 여전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집으로 온 저희는 바로 돈 얘기부터 했는데 남편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였습니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가? 내가 내 동생한테 용돈 좀 주는 게 뭐 어때서? 매달 30이 적은 돈이야? 큰 돈은 아니잖아. 솔직히 예전에 카드 긁고 다녀서 몇백씩 갚아주고 할 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 주는 돈에서 아껴 쓰니까 나도 부담 없고 그리고 매달 보내는 거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이야. 아까는 말이 혼나와서 그런 거고. 아가씨가 집에서 놀아? 너도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지만 급하게 돈 필요한 곳 있잖아. 쥔이라고 그런 곳 없겠어? 그래서 내가 어디 손 벌리고 다녀? 급할 때 쓰려고 월급 타면 돈 모으고 사느라 결혼해서 사치 한 번 안 하고 사는 나는 안 보여? 매달 몇만 원도 아니고 30씩 주면서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어? 매달 아니라고. 어쩌다 한 번. 어쩌다 한 번인지 매달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우, 알았어. 안 주면 될 거 아니야. 어이씨. 이날 화를 낼 사람은 저였는데 남편은 저에게 실컷 화를 냈습니다. 그건 남편을 믿었는데 말로는 이제 안 준다고 하는 남편을 못 믿겠다 싶었던 저는 이날 밤에 남편 핸드폰을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신우와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라 주고받은 문자만 보더라도 그간 신우한테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 대충 알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평소 핸드폰에 패턴을 걸어두면 푸는 게 귀찮다고 안 잠그는 사람이 이날 핸드폰을 보니 잠겨 있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여자는 육감이라고 하죠. 본능적인 촉이라고 할까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패턴을 풀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봐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몇 시간을 핸드폰을 붙잡고 씨름하다 드디어 풀었는데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문자 내용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우이한테 돈을 보낸 사실보다 더 기막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대체 뭐지 싶었고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만 보더라도 둘은 보통 사이가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부르는 호칭이 여보 자기부터 시작해서 둘만의 애칭까지 지어 부르고 있었죠. 심지어 남편은 그 여자에게 비싼 명품백까지 선물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월급도 삭감됐고 상여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해놓고는 그동안 꼬박꼬박 나왔더군요.
그 돈 모아 자기 동생한테 용돈도 주고 상간녀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명품백도 선물한 거였습니다. 진짜 그 내용을 보는데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건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었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저는 외롭고 비참한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낮에 회사에서 시달리며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눕자마자 바로 잘 정도로 수면 부족인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남편 얼굴을 보면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잠이 안 와서 술에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라 소주 한 잔을 몇 번에 걸쳐 나눠 마시며 남편과의 연애 시절을 떠올리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한때 좋았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원래 흡연자였는데 제가 담배를 너무 싫어해서 처음에 못 사귄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갑은 피우던 사람이었는데 제 말 한마디에 담배를 딱 끊고 나타났죠. 결혼해서도 아직 담배 냄새나면 질색하는 사람이라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만큼 대단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난 일이고 부질없었죠. 그렇게 저 좋다고 쫓아다니며 만나달라고 해놓고 결혼하고 바람을 피우는 모습에 그 잘못을 저한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뭐 때문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는지 하면서 말이죠. 화가 나서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볼까도 생각했는데 그러면 발뺌할 것 같았고 혹시나 증거라도 다 없애버리면 저만 억울하니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전처럼 대하기 어려웠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이 사는 집에 방이 3개였는데 푹 자고 싶다는 이유로 남편은 작은 방에 들어가 혼자 자기 시작했는데 밤 9시가 되면 바로 잔다고 방에 들어가 놓고 핸드폰을 하다 12시가 다 되어서야 잠드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는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갔는데 어디가?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그렇게 차려입고 나가? 이게 뭐 차려입은 거야. 그럼 다 늘어난 티셔츠 입고 나갈까? 괜히 잔소리하고 있어. 자기도 집에 있지 말고 좀 나가. 화장도 하고 다니고. 원래 친구들 만나는 자리엔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에 다 늘어난 티셔츠 입고 슬리퍼 끌고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짙은 화장 싫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말하는 것도 행동도 변해가는 게 느껴졌죠. 처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혼자 미칠 듯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까지 빠지고 남편을 미행한 적도 있었는데 그날 상간녀와 남편이 만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날 저도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집에서 초라하게 술이나 마시며 울고 있어봤자 저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모아서 법으로 두 사람을 혼내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매일 남편이 늦어도 잔소리 한번 하지 않고 조용히 제가 해야 할 일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실 남편도 제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을 겁니다. 밥 먹듯이 외박하고 집에 와서 각방 쓰고 대화도 없이 지내는데 그래도 저는 평소대로 하며 살았으니까요. 외도 증거 찾느라 바빠도 헬스장 끊어 매일같이 운동하며 체력을 길렀고 혼자 밥을 먹어도 제대로 차려 먹었습니다. 주말에 외출할 때면 저도 한껏 꾸미고 옷도 좋은 거 사 입고 그렇게 지냈죠. 그러자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남편은 제가 자기처럼 바람이라도 났나 싶었는지 그러고 어딜 가? 친구들 만나러. 그렇게 꾸미고? 정말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 맞아? 그럼 뭐 내가 남자라도 만나러 갈까 봐? 아니 뭐 궁금하면 같이 가던가. 그리고 나 결혼 전엔 항상 이렇게 꾸미고 다녔는데 그새 잊었어? 다녀올게. 늦을 거야. 밥은 알아서 차려 먹고. 남편이 바람났는데 뭐 그리 태평하게 놀러 다니냐고 할 수 있지만 저도 제 인생 소중했습니다. 사실 상간녀를 직접 봤을 때 좀 충격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당연히 어리고 예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만나고 다니는 여자는 전혀 그런 쪽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가까이서 보지는 못했으나 팔에 문신한 모습이 정확히 보였고 둘이 얼굴을 맞대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에서는 상간녀의 나이가 짐작이 될 정도로 얼굴에 주름도 있고 거기다 상한 염색 머리까지 대체 어떻게 이런 여자와 바람이 났을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제 자존감은 바닥이었습니다. 딱 봐도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여서 제가 이런 여자보다 못한 건가 싶은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며 지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사람이 외모가 전부는 아니기에 분명 남편이 반한 뭔가가 있겠거니 생각했고 이미 저한테 마음 떠난 사람인데 붙잡아 무슨 소용인가 싶어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 걸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는 동안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는데 시모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한테 아무 내색도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아들, 방금 돈 받았어. 이래서 사람들이 다 투자로 돈 번다는 거였구나? 거봐요. 제가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니처는 정말 모르냐?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렇게 조용하죠.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모른 척 하세요. 아유, 당연하지. 그런데 내가 투자해서 돈 벌고 있다고 하니까 내 친구들도 돈 좀 투자하고 싶다는데 그래도 되나? 당연히 될걸요. 투자 금액이 커지면 수익도 커지니까 좋은 거죠. 그럼 알았어. 내가 친구들한테 받아서 돈 좀 모이면 다시 얘기할게. 남편과 시모가 서로 문자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 상간녀한테 돈도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투자라고 해서 상간녀가 사업가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 저는 투자고 뭐고 간에 시모가 다 알면서도 저를 속였다는 그 사실에 화가 날 뿐이었고 오로지 소송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소송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도 했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 모두가 저한테 이 모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 핸드폰에서 이날 다 같이 모이기로 한 걸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이날이다 싶었던 저는 시댁에 가서 모든 사실을 다 말하고 이혼 통보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을 일찍 마친 저는 빠르게 퇴근 준비를 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아무리 시모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해도 상간녀를 시댁에서 데리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아니, 너 어쩐 일이냐? 연락도 안 하고? 오늘 다 같이 모이기로 한 날 아니에요? 그런데 손님이 오셨나 봐요? 현관에 1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하이힐이 있었는데 정말 화려한 구두였습니다. 가족 중에 이런 구두를 신는 사람이 없어서 당연히 손님이라 생각하고 여쭤본 건데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시댁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아니 여보, 뭐야? 뭐긴 뭐야? 그런데 남편의 뒤로 어떤 여자가 뒤따라 나왔고 자세히 보니 상간녀였습니다. 너무 기막힌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일단 나와. 이거 안 나? 저는 모른 척하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상간녀가 아무렇지 않게 남편의 손을 잡고 있길래 옆에 있는 그 여자 누구야? 그게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니까? 아이고 그냥 말해. 언젠가 다 알게 될 건데. 남편은 제가 버티고 서 있으니 급하게 상간녀를 데리고 나갔고 30분 정도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이날 남편은 제가 오는 줄 모르고 상간녀를 데리고 와서 집에 인사를 시켰던 건데 가족들 앞에서 같이 살겠다고 했답니다. 다 들었어. 미쳤구나. 비연아, 우리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해. 그래, 까짓것 말 나온 김에 여기서 다 해라. 듣지 않니 너희 각방 쓰고 살았다며? 그게 부부냐? 그렇게 살 건 뭐하러 같이 살아? 차라리 갈라서. 그래, 오빠. 인생 긴데 하루를 살아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안 그래? 너 왜 웃냐? 웃겨서요. 그래서 너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살겠다고? 어. 그런데 저 여자 어디가 좋았냐? 너보다 나이도 많아 보이던데?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네? 건물주야. 뭐라고요? 맞아, 건물주. 남편이 대체 어디에 반했나 싶었는데 건물주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많은 여자라 재력에 반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니 뭐니 하면서 돈도 보내고 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는 끝까지 바람 피운 자기 아들을 혼낼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서 장사 없다고 다들 상간녀를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아버님은 제 앞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그저 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시모나 신우는 아니었어요. 아주 뻔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나 매달 용돈 얼마 줄 건데?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 얼마가 됐든 돈 많은 며느리 들어온다는데 하나뿐인 신우 이용돈은 안 챙겨주겠어? 지금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기가 막히더군요.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닌데 저리 말하는 걸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잘 사는 며느리가 우리한테 더 해줄 게 많겠지. 안 그래? 그런데 어머님은 뭔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네요. 뭐? 누가 그래? 나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 그래요? 저를 거실에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신나게 돈 얘기를 하며 행복해하길래 바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이 사실을 다 말할 생각이었는데 상간녀를 시댁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겠다고 할 줄은 예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었어요. 저는 예정대로 소송을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바로 집으로 온 남편은 예상대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만 해주면 집도 차도 준다며 알아서 조건을 말하더라고요. 마치 미리 무슨 말을 할지 준비라도 한 사람처럼 술술 말이 나왔습니다. 네가 이혼만 해주면 내가 이 집도 너 줄게. 집을 준다고? 왜? 나랑 이혼하면 너 살 집은 필요하잖아. 아참, 그 여자 건물주라고 했지? 그래서 돈에 대해 아쉬운 게 하나도 없나 보다. 집을 준다고 하는 거 보니. 주는 김에 그럼 차도 줘. 차? 차는 안 돼? 그래, 너 가져. 상간녀가 돈이 많기는 했나 보더라고요. 집이며 차며 다 포기하고 이혼만 요구하는 걸 보니 저도 미련 없이 도장 찍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다며 며칠 뒤 봉투 하나를 건네줬는데요. 이게 뭐야? 돈이야. 내가 줄 수 있는 최대. 돈? 그냥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넣어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돈까지 주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제출 후 시모가 화를 내며 회사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너 제정신이야? 뭐가요? 내가 왜 너한테 소송을 당해야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머님,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너 받을 만큼 받고 이혼 도장 찍은 거 아니었냐? 누가 달라고 했어요? 알아서 준다고 하니 받은 건데. 뭐가 됐든 그렇게 챙길 거 다 챙겼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송? 어머니 아들이 바람피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하고 사셨잖아요. 저한테 숨기셨잖아요. 나도 몰랐다고 몇 번이나 말하냐. 그날 집에 데려온 날 그때 처음 봤다고. 그전에도 셋이 만나고 밥도 먹고 연락도 하면서 지냈으면서 왜 이러세요? 뭐?
그간 저 속이고 바람 피운 것도 괘씸한데 끝까지 저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던 시모에게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니 본인 아들 외도를 숨긴 경우 이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거짓말까지 했으니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죠. 돈독이 아주 제대로 올랐구나. 제가 할 말을 대신하시네요. 뭐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아들 며느리가 이혼도 안 했는데 상간녀한테 인사나 받으시고 그게 맞아요? 만나보니 너보다 100배 1000배 낫더라. 너는 우리 집에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만 그 아가씨는 아니야. 아가씨요? 그날 보니 아가씨는 아니던데. 너 사람 외모 가지고 그럼 못 쓴다. 내 아들이 날 닮아서 여자 보는 눈이 아주 탁월하더라.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굴지 말고 그만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직 할 일이 좀 남아서요. 시모는 이날 소리를 질러가며 저한테 못된 년이라고 욕까지 하고 돌아갔는데요.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갔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은 날 남편은 자기 짐을 싸서 상간녀 집으로 들어갔는데 열이 받았는지 한밤중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돌아가면서 사랑 괴롭히기로 작정했어? 소송이라니 이게 뭐야? 엄마가 전화해서 네가 소송한다고 그러던데? 들은 그대로야. 또 말하기 입 아픈데 어머님한테 직접 가서 들어. 아니 우리 도장 찍고 이제 곧 남남되는데 이걸로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누가 그래? 그깟 위자료 줬다고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나? 비연아, 협조하면 금방 끝날 거야. 참, 기다리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여자한테도 소장이 도착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소장이라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안 그래? 알아보니까 상간녀 소송이라는 게 있더라고. 가정 있는 남자 만나고 그 여자는 발 뻗고 자려고 했대? 불륜녀 주제에 어디서? 그래 해! 하라고! 위자료 주면 그만이지! 내가 돈이 없냐? 이날 남편이 돌아가고 난 뒤 소송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증거가 명확하고 또 많아서인지 판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소송으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 드디어 끝이 보였고 전남편과 남남이 된 것은 물론 상간녀 판결문까지 무사히 잘 받았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전남편은 야, 이제 더 이상 우리 볼 일 없는 거지? 그래? 진짜 이제 네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부탁인데 나중에라도 연락하지 마. 내가? 미쳤냐?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건물주 상간녀와 같이 살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되어서인지 전 남편은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투자하면서 큰돈 만지고 있다며 저와 살았던 모든 시간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만큼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혼까지 해서 완전히 남인데 잘 살든 못 살든 제가 더 이상 상관할 필요도 없고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살던 집을 빠르게 부동산에 내놔서 팔리자마자 다 정리 후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큰 딸이 이혼해서 짐 싸들고 집에 왔는데도 부모님은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셨는데요. 이런 가족이 있어서 제가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힘들 줄 알았는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신경 쓰일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요.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이 아주 길었던 것도 아니어서 그런지 제법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사실 이혼 결심을 하기까지 고통을 온전히 저 혼자 견디며 살았던 시간 때문인지 오히려 이혼 후 혼자가 되고 나서 인생이 더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운동도 매일 열심히 하며 지냈고 내년에 해외 지사 근무에 신청할 생각으로 영어 공부도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꼴도 보기 싫던 전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돈 많은 여자 만나서 돈 펑펑 쓰며 살 줄 알았는데 이날 제가 본 전 남편의 모습은 행색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미연아. 누구세요? 어머, 박진수? 이건 무슨 냄새야? 코를 찌르는 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미안. 일 끝나고 바로 오느라 씻지도 못하고 왔다. 냄새 많이 나나? 여긴 왜 왔는데? 그리고 꼴은 그게 뭐야? 건물주랑 살면서 건물 청소라도 하고 사는 거야? 나 사기당했다. 뭔 소리야? 이날 전 남편은 갑자기 찾아온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제 앞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길바닥에 앉아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여주려고 억지로 짜내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억울해서 우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전 남편 혼자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뒤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어떤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전시모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뭐가 그렇게 반가운지 웃으면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는데 이거 놓으세요. 아니 난 너무 반가워서 그랬지. 날도 추운데 이것 좀 마실래? 슈퍼에서 따뜻한 것 좀 사왔는데 커피 줄까? 너 커피 안 마셨나? 아니면 다른 것도 있어. 여기서 골라봐. 됐고요. 그만 가세요. 뭐 때문에 오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더는 볼일 없는 사이 아닌가요? 그렇게 두 사람을 뒤로 하고 걸어가는데 전 남편과 전 시모는 계속해서 저를 쫓아왔습니다. 내가 이런 말해서 좀 그런데 그냥 도망갔어. 도망이라뇨? 아니 글쎄 우리 돈 가지고 튀었다고. 사기꾼이었어. 엄마 말이 맞아. 작정하고 나한테 접근했더라고. 대체 이런 얘기를 왜 제가 듣고 있어야 하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무시하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바닥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상간녀는 처음부터 건물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특히나 저와 이혼하기 전부터 전 시모는 그 여자한테 투자 명목으로 소액으로만 돈을 보냈다가 수익금이라고 돈을 받고 원금까지 보장된다는 걸 알고는 그 이후로 몇 번이나 더 돈을 마련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완전히 속게 만들려고 매번 투자 수익금을 챙겨줬다고 했습니다. 건물도 가지고 있고 투자하면 돈도 알아서 턱턱 보내주니 전 남편이나 전 시모나 돈에 눈이 멀어 그렇게 저와 이혼도 하고 재산도 날리게 된 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한 상태인데 아직 잡히지도 않았어. 이런 사기꾼은 잡아도 돈 없다고 발뺌하면 그만이라는데 어떡하냐. 집까지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돈인데. 뭐? 집 담보대출? 미쳤구나. 맞아. 네 말대로 나 미쳤나 봐. 뭐에 쉬었나 봐. 미연아, 우리 하나뿐인 며느리. 왜 이러세요? 이혼해서 이제 남인데. 내가 잘못했어. 아들이 정신 나간 짓을 했으면 엄마로서 혼도 내고 해야 하는데. 그때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가? 어머님 아들이 어머님 닮아서 여자 보는 눈이 아주 탁월하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내가? 언제?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 사기나 당하고 살죠. 비연아, 무슨 말을 해도 좋은데 시간 내서 우리 아버지 좀 만나러 가면 안 될까? 아버지가 이번 일로 쓰러지셨거든.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에 오셨는데도 거동도 잘 못하셔. 너만 찾고 네 이름만 부르셔. 그러니까 싫어. 내가 왜? 이제 나한테 시아버지 아니잖아? 난 아직 그때만 생각하면 온몸이 소름이 끼친다고. 아버님은 그래도 생각이 바른 분인 줄 알았는데 건물주라는 말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 그래, 그러겠지. 그런데 아버지도 너 만나면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용서 빌고 싶다고. 그리고 우리 집 다시 일으킬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하면서 당장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데 어떡하냐. 뭘 어떡해. 네가 언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았는데? 그건 너네 아버지 바람이 아니라 네 바람 아니냐? 다 잃고 나서 아쉬우니까 나 찾아온 거잖아. 네가 화내는 건 나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우리 한때 행복했잖아. 난 아직도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던 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러는데 넌 벌써 잊었어? 웃긴다. 나랑 알고 지낸 모든 시간을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만큼 그 여자랑 있을 때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네가 나한테 한 말인데 말이 막 바뀌네? 됐고 빨리 꺼져. 아니 미연아, 그래도 나이 많은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가시라고요. 다시 찾아와도 저한테 원하는 대답 못 들으실 거고 아마 다음엔 경찰 부를 거니까 경찰 손에 끌려가기 싫으면 오늘 조용히 가세요. 아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딱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아무리 돈에 환장해도 그렇지 진짜 건물주가 맞는지 확인도 안 해봤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저 멍청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신가요?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나중에 다시 회사 알아보려니 갈 곳도 없고 일용직으로 돈 벌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갚을 빚이 많으니 쓰러진 전 시부를 제외하고는 온 식구가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고 했는데 특히 전 시누이는 그간 사모은 명품백도 다 처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팔아서 얼마나 나오겠나 싶었는데 오죽하면 가방까지 팔았나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전 시부가 어떻게든 자기 아들과 제가 재결합하기를 원했던 건 집 때문이었습니다. 빚 갚을 길이 막막하니 이러다 집이 넘어가면 살 곳도 없어지고 이혼할 때 제가 집이며 차며 다 받고 갈라섰으니 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한 거였죠.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 정리도 끝났고 제 인생 사느라 전 남편이 어떻게 살든 관심도 없었거든요. 사정이 얼마나 급했는지 제가 계속 무시했더니 전 남편은 결국 집까지 찾아와 저희 부모님을 만났는데 결과는 뻔했습니다. 장인어른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빌고 미연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전 남편이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엄마와 아빠는 그런 전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보고 계셨죠.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미연아, 왔어? 나 오늘 맞을 거고도 하고 왔어. 너 포기 못해서. 예전 같으면 아빠가 뺨이라도 때리셨겠지만 저희 가족은 그냥 싫었습니다. 무시가 답이었죠. 그렇게 무시하고 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여전히 전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했네요. 모르는 사람이 현관 앞에 있다고 말이죠. 몇 분 뒤 도착한 경찰에 의해 전 남편은 결국 끌려나갔는데 그날 말고도 몇 번이나 더 찾아오길래 스토커로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두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이혼 후 이렇게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불쌍한 모습 보이면 제가 마음이 돌아설 거라 생각했겠지만 전혀요. 저는 조금도 마음의 동요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한때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은 건물주 만나 평생 잘 먹고 잘 살겠지 생각하며 괴로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전 남편의 소식이 당연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저만 괴롭고 제 영혼만 갉아먹는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제 인생에 집중하며 살았더니 전 남편이 뭐라고 살든 더는 신경도 안 쓰였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전 남편의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고 들었고 사기친 상간녀가 잡혔는지 그 부분까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가족들 모두 남은 빚 갚으며 산다고 하는데 거기다 쓰러진 전 시부의 병간호까지 하느라 힘들게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지.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저는 곧 있을 해외지사 근무 희망자로 신청을 해둔 상태로 여전히 영어 공부에 매진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후회는 안 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의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오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